안녕하십니까. 커마이구 필기 강사 권호석입니다. 2012년 3회 컴퓨터 일반 기출문제 풀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암호화 기법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론적인 설명 먼저 드리고 기출문제 풀이 하겠습니다. 암호화 기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많이 서로 이제 주고받잖아요. 메신저를 보통 이용을 하고, 카톡도 이용을 하고, 데이터를 주고받는데요. 그때 데이터를 그대로 서로 전송을 한다라면 보안상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송신 측이 있고 이제 수신 측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계좌번호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를 이제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이게 평문이 되겠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평문이 될 거고요. 이 평문을 그대로 전송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이것을 송신 측에서는 암호문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암호문으로 바꿔줄 때 필요한 키, 그것을 암호화 키라고 얘기합니다. 자, 문을 열려면 키가 필요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암호화를 하려면 암호화 키가 필요해요. 자, 그 다음 수신 측에서 암호문을 받겠죠. 이 암호문을 다시 평문으로 또 바꿔줘야겠죠. 바꿔주려면은 이제 해독을 해줘야 됩니다. 암호문을 해독을 해줘야겠죠. 그것을 복호화 키라고 합니다. 복호화 키. 그래서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이제 암호화 기법을 이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비밀키 암호화 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밀키 암호화 기법. 금방 말씀드렸던 암호화 키하고요, 복호화 키하고요, 같습니다. 열쇠가 같아요. 키가 같습니다. 그래서 대칭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동일한 키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단순하고 빠르겠죠. 여러분들 댁에 그 집 열쇠가 한 가지만 있다라면은 그걸 복사해서 다 같이 이용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간단하다는 얘기입니다. 알고리즘 자체가 단순하고 빠를 수밖에 없을 거고요. 하지만은 보안 수준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 수준이 낮기 때문에 비밀로 해야 된다. 키를 비밀로 해야 된다. 그래서 비밀키 암호화 기법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S라고 합니다. 영문으로는 DS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공개키 암호화 기법은요, 반대입니다. 반대. 이제 암호화 키하고요, 복호화 키하고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비대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다른 키를 이용을 하고요. 속도가 느리고 알고리즘 복잡하고요. 파일의 크기도 크다. 하지만은 보안 수준이 높다. 상반된 얘기죠. 항상 보안 수준이 높으면은 그에 따르는 속도라든지 알고리즘은 복잡할 수밖에 없고 파일이 또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키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있지만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암호화 키는 이제 공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암호화하는 키는 공개를 해주고요. 복호화 키는 이제 비밀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딱 알 수 있도록 딱 가지고 있는 그런 방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호화 키를 공개하기 때문에 공개키 암호화 기법이다. RSA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험에 일단 간단하게 출제가 된다라면은 암호화 키하고 복호화 키하고 같은 것이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물을 수도 있고요.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면 영문까지 해서 같이 용어까지 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DS라고 했을 때 이게 공개 키냐 비밀 키냐 혼란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DB라고 기억을 해 주십시오. DB. 자, DS는 비밀 키다. DS는 비밀 키다.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개념 자체가, 그죠? 그래서 한 가지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중 암호화에 사용되는 키를 서로 다르게 하여 암호화를 할 때 사용하는 키는 공개하고 복호화 할 때의 키는 개인 키로 비밀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옳은 것은, 두 가지 중에서 이제 공개 키 암호화 기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암호화 키는 이제 공개를 하고요. 복호화 키는 비밀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개 키 암호화 기법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암호화 키하고 복호화 키가 다르기 때문에 비대칭형 암호화 기법이라고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서로 다른 컴퓨터끼리 원활한 통신을 수행하기 위해 제정된 OSI 7레이어 통신 구조에서 하위 3개 계층에 속하지 않는 것은,
OSI 7계층 관련해서는 설명드릴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만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로 다른 컴퓨터, 컴퓨터는 제조하는 회사도 다르고 모델도 수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컴퓨터끼리 통신하기 위해서는 서로 약속된 규약을 맞춰줘야 돼요. 그게 7단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OSI 7계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위에 보시면은 물리 계층이 있고요. 제일 상위 계층 보시면은 응용 계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순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문제에서는 하위 3개 계층. 자, 이 3개 계층이 아닌 것을 찾아라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요. 제일 하위에 물리 계층, 그 다음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전송, 세션, 응용, 표현, 응용 계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7개 계층으로 되어 있어요. 물리, 데이터, 네트워크, 전송, 세션, 응용, 표현, 응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계층의 순서만 아시면은 해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 첫 글자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십시오. 물대내 전세표응. 자, 물대내 전세표응. 자,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은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위 3개 계층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물대내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서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하드웨어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하드웨어 설치하는 방법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하드웨어 추가 제거 방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운드 카드를 하나 샀어요. 사운드 카드를 하나 사서 그것을 본체에 연결을 했습니다. 자, 본체에 연결하고요. 재부팅을 했어요. 부팅을 하니까 인식을 하더란 얘기입니다. 사운드 카드를. 그래서 인식을 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인식을 한다는 얘기는 플러그 앤 플레이가 지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결만 하면은 운영체제가 그것을 자동으로 인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장치를 추가할 때 운영체제가 이를 자동으로 인식하게 되면은 뭐 설치 및 환경 설정이 용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USB 메모리 연결할 때 따로 설치 작업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게 플러그 앤 플레이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추가를 할 때는 플러그 앤 플레이가 그러니까 PNP가 지원이 되면은 자동 설치가 되는 거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PNP가 지원되지 않는 하드웨어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제어판에 가시면요. 장치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자, 장치 관리자를 선택을 하시면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는 하드웨어를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동작에 가서 레거시 하드웨어 추가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요. 하드웨어 추가 마법사 시작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를 거쳐서 하드웨어를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제거는 어떻게 하느냐? 선택하고요.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제거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하드웨어를 추가하고 제거하는 방법 아시겠죠? 그리고 하드웨어를 이제 설치를 할 때,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라. 드라이버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드웨어를 연결을 할 때, 보통 그 제품을 구매를 했을 때 CD가 보통 다 같이 동봉되어 있을 겁니다. 그 CD 안에 그 하드웨어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죠. 그게 드라이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드라이버가 있어야만 이제 운영체제에서 인식을 해서 그 장치를 제대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플러그 앤 플레이가 지원이 된다라면은 별도의 드라이버가 필요가 없겠죠. 운영체제가 자동으로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드라이버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주의할 점은요.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장치의 설치는 불가능하다라고 보기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맞지 않죠. 지원하지 않든 지원하든 설치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자, 이 문제는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하드웨어를 설치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 설치는 안 되죠. 직접 사용자가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장치 관리자에서 동작 레거시 하드웨어 추가해서 하드웨어 추가 마법사를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 한글 윈도우즈 7에서 제어판에서 관리 도구에 있는
컴퓨터 관리 대화 상자를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컴퓨터 관리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어야겠네요. 자, 컴퓨터 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어판에서 관리 도구 가시면은 컴퓨터 관리라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장치 관리자하고 디스크 관리를 주로 이용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어판에서 관리 도구로 이동을 하면요. 여기서 컴퓨터 관리라고 있습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하십시오. 그러면 창이 하나 실행이 되죠. 여기서 장치 관리자. 자, 장치 관리자에 들어가시면은 현재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는 각종 장치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 보면 느낌표라든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바로 제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속성에 들어가시면은 드라이버를 설치를 한다든지 각종 설정 상태를 또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디스크 관리가 있습니다. 자, 디스크 관리가 있으면은 여러분들 컴퓨터 내에 현재 나뉘어져 있는 드라이버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드라이브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 드라이브, 그 다음 D 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하고 D하고, 뭐, 파일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상태는 어떻게 되는지, 뭐, 용량, 남은 공간,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당 드라이브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면요, 속성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속성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해당 드라이브의 디스크에 속성 창이 실행이 되고요. 디스크 정리라든지 뭐 검사, 조각 모음, 백업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설정들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드라이브의 문자를 그리고 경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문자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죠. C하고 D 이런 것들을 바꿀 수가 있고요. 또 포맷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요. 장치 관리자에서는 말 그대로 장치를 관리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드웨어 장치의 드라이버나, 자, 드라이버라는 것은, 많이 오디오, 그러니까, 사운드 카드다. 그럼 사운드 카드를, 윈도우즈 7에서 이 사운드 카드가 어느 회사의 어떤 제품인지를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드라이버가 되겠습니다. 자, 드라이버라든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고 하드웨어 설정을 수정할 수 있으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디스크 관리. 자, 디스크 관리에서는 디스크를 포맷한다든지 드라이브 문자를 할당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수행할 수가 있고요. 디스크 정리, 오류 검사, 조각 모음, 백업. 자, 디스크와 관련된 대부분의 작업들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컴퓨터 관리에 대화 상자를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것을 찾는 것이죠. 1번에 디스크 관리에서 디스크의 포맷, 드라이브 문자 할당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거 맞는 설명이죠. 3번에 장치 관리자를 사용하여 하드웨어 장치의 드라이브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하드웨어 설정을 수정할 수 있으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4번에 디스크를 분석하고 조각난 파일과 폴더를 찾아 통합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 자, 4번에 대한 설명이 뭐냐면은 디스크 조각 모음이라는 기능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디스크 조각 모음도 이제 디스크 관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자, 이번에 작업 관리자를 이용하여 라고 설명이 나오는데, 자, 작업 관리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이제 ESC 키를 누르면요. 동시에 누르게 되면은 작업 관리자 창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응용 프로그램이라든지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뭐 끝내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창이 나오죠. 자, 이것은 컴퓨터 관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 7의 제어판에서 키보드에서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제어판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시작 버튼 누르시면은 여기 제어판이 있죠. 제어판 클릭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제어판 클릭을 하면요. 보기 기준에 보시면은 여기 뭐 범주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 큰 아이콘을 선택할 수 있고요. 작은 아이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그 키보드에 대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키보드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클릭을 하시면요. 자, 키보드를 설정할 수 있는 탭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세 개의 탭 중에서 속도 탭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가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문자가 이제 반복되는데 재입력되는 시간을
짧게 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뭐 A라는 그 키보드의 키를 눌렀잖아요. 그죠? 딱 계속 누르고 한번 계속 누르고 있으면은 그 알파벳이 키가 쭉 연달아 이제 입력이 되겠죠. 연달아 입력이 되는데 첫 번째 하고 그다음 두 번째가 입력될 때 그 갭이 있을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A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A 키를 꾹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눌러보면은 첫 번째 A가 입력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A가 입력이 될 때 약간의 갭이 있었죠. 자, 보세요. 다시. 맞습니까? 두 번째 이후에는 연속으로 입력이 되었어요. 근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약간의 갭이 있었습니다. 그 설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게 이제 재입력 시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입력 시간. 그 다음 반복 속도는 첫 번째 A가 누르고 그 다음 두 번째 A 이후에 쭉 입력이 되죠. 자, 그 빠름과 느림 정도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커서의 깜빡임 속도. 자, 마우스 커서를 두면은 깜빡 하잖아요. 그죠? 이 커서가. 자, 이것을 뭐 빠르게 할 거냐, 아예 없게 할 거냐라는 것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입력 위치를 표시하는 커서의 모양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모양은 여기서 설정할 수 없죠. 그래서 2번에 반복 속도. 자, 키의 반복 속도, 커서의 깜빡임 속도, 자, 키의 재입력 시간 이런 것들은 해당이 됩니다. 이 문제는 USB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먼저 설명드리고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는 USB 포트라고 얘기를 하죠. USB. 자, USB를 우리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은 범용. 자, 시리얼이 이제 직렬을 뜻하는 겁니다. 자, 직렬 버스 방식을 얘기를 하는데요.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존 직렬 포트보다는 빠르게 전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뭐 특징을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 전송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병렬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 직렬 방식이 있습니다. 직렬은 장치가 이렇게 있으면요. 자, 선이 하나입니다. 하나의 선으로 해서 데이터가 이렇게 전송이 되는 것을 직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병렬은 선이 여러 개 있다는 뜻이죠. 여러 개의 선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전송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병렬이 직렬보다는 빠릅니다. 빠른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다른 기존에 있는 직렬 방식보다는 좀 더 빠른 직렬 방식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핫 플러깅하고 플러그 앤 플레이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핫 플러깅은 뭐냐면은 컴퓨터의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도 USB 주변 기기들을 빼거나 연결할 수 있다. USB 메모리 가장 대표적인 그 제품이 USB 메모리가 있죠. 자, 이 USB 메모리는요. 컴퓨터의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도 연결을 했다가 뺐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드디스크라든지 뭐 램이라든지 롬이라든지 이런 기억 장치들은 전원이 꼭 꺼진 상태에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전원을 이제 끄고 그 다음 이제 장치를 연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인데요. 이런 이제 USB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켜져 있어도 연결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것을 핫 플러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플러그 앤 플레이라는 것은 하드웨어 장치를 추가할 때 운영체제가 이를 자동적으로 인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장치, 그러니까 뭐 사운드 카드라든지 그래픽 카드라든지 각종 장치를 컴퓨터에 연결을 할 때는 해당되는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그 컴퓨터에서 인식을 할 수가 있죠. 이 장치를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USB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장치를 연결을 할 때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플러그 앤 플레이, 그러니까 연결을 하면 바로 실행을 할 수 있다,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 장치를 최대 127개까지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장치들이 있죠. USB로 되어 있는 마우스, 키보드, 프린터, 카메라 이런 뭐 각종 장치들이 있는데 127개까지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송 속도가 물론 이제 앞으로 계속 더 빨라지겠죠. 자, 예전에는 1.0 버전에서는 1.5 bps. 자, 여기서 bps란 것은 S는 초를 뜻하는 거고요. B는 비트를 뜻하는 겁니다. 비트.
그래서 1초당 전송할 수 있는 비트 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1.5메가 bps가 되고요. 자, 물론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빨라지겠죠. 그 다음 1.1 버전은 12메가, 그리고 2.0 버전에서는 480메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죠. 2.0 버전에서. 자,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3.0 버전에서는 5기가 bps의 속도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USB 포트가 되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자, 이것은 3.0 버전. 3.0 버전에서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USB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플러그 앤 플레이 설치를 지원하는 외부 버스다. 맞는 설명이죠. 2번 컴퓨터를 종료하거나 다시 시작하지 않아도 USB 장치를 연결하거나 연결을 끊을 수 있다. 핫 플러깅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 USB는 범용 병렬 장치를 연결해 주게 하는 컴퓨터 인터페이스며 12Mbps의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일단 병렬이라는 설명 자체가 틀렸습니다. USB는 Universal Serial Bus의 이제 약어죠. 그렇기 때문에 S, 시리얼, 직렬입니다. 직렬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 전송 모드도 12Mbps만 있는 것이 아니라 1.5Mbps, 그리고 480Mbps 이렇게 전송 속도가 모드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4번은 맞는 설명이죠. 127개. 다음 중 컴퓨터 사용 도중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상식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2번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트워크 통신이 되지 않은 경우, 자, 통신이 안 된다. 인터넷이 안 되면 어떤 것을 확인을 해야겠습니까? 일단 케이블이 물리적으로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프로토콜 설정을 확인한다. 그리고 수정한다. 자, 프로토콜은요, 통신을 하기 위한 규약을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서로 통신할 수 있는 것은 한국어라는 약속, 규약이 맞기 때문에 그렇죠.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토콜, 예를 들어서 TCP/IP라는 자, 인터넷을 하기 위한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이런 프로토콜의 설정 상태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3번, 메모리가 부족한 경우 메모리를 추가 또는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현재 메모리가 뭐 2기가다. 자, 부족하다. 그럼 2기가를 더 추가하거나 아니면은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종료를 하게 되면은 메모리를 좀 더 이제 여유 공간이 더 생기겠죠. 자, 4번.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하드웨어가 있을 경우 올바른 장치 드라이버를 재설치한다. 자, 드라이버를 재설치를 하면은 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 이것은 일단 물리적으로 하드웨어가 문제가 발생을 했을 수도 있지만은 이 하드웨어를 인식하게끔 도와주는 드라이버, 이게 잘못되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설치를 하면은 또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에서 4번까지는 다 맞는 설명이고요.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의 속도가 느린 경우, 자,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이럴 경우에 제어판에서 프로그램 및 기능에서 윈도우즈 기능 사용과 사용 안함에서 인덱싱 서비스를 선택하여 설치한다. 자, 제어판에 가면요, 프로그램 및 기능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프로그램 및 기능에 가시면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거하고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한 거고요. 윈도우 기능 사용하지 않음을 선택을 하면요. 윈도우즈 7을 설치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설치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덱싱 서비스에 대해서 지금 체크를 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을 체크를 한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인덱싱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아시면은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인덱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인덱스라는 얘기는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색인. 자, 우리 책을 사게 되면은 책 첫 페이지나 혹은 마지막 페이지 보면 색인 있죠. 자, 색인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책에 있는 내용을 빨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데이터의 위치 정보를 모아둔 것이 인덱스가 되고 색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인덱싱 서비스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문서를 색인화하여 문서 검색을 빠르게 도와주는 그 기능, 서비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하고요. 시스템의 속도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자, 인덱싱 서비스를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은 시스템의 속도가 빨라질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검색입니다. 검색. 여러분들이 뭐 a.txt라는 파일을 찾겠다. 자, 이 내용의 값을 가지고 찾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 문서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는 것이지 시스템의 속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검색 기능이 되는 겁니다. 검색 기능. 그래서 이거는 반대입니다. 사실은 반대예요. 인덱싱 서비스를 삭제를 하면요. 시스템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덱스 서비스를 설치하면요. 인덱싱이죠. 서비스를 설치하면요. 파일을 이동하거나 삭제, 생성 등 작업할 경우 운영체제가 자동으로 인덱싱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속도가 느려져요. 자, 무슨 뜻이냐면은 A라는 파일을 여기에다가 다른 위치로 옮겼습니다. 옮기게 되면은 이 파일에 대한 정보, 위치 정보가 갱신이 되겠죠. 자, 그러면 파일을 이동을 하고 플러스 갱신하는 작업까지, 인덱스에 대한 갱신하는 작업까지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시스템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느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삭제를 해야만 시스템의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설치해서는 안 돼요. 이거 잘못되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속도가 느릴 경우에는 디스크 조각 모음이라는 작업을 합니다. 자, 자세한 것은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윈도우즈 탐색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설명드릴게요. 윈도우즈 탐색기 설명드리겠습니다. 탐색기를 실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조 프로그램에서 탐색기를 실행하는 방법이 있고, 바로가기 키가 또 있죠. 윈도우 키하고 이제 이 버튼하고 같이 눌러주시면은 탐색기를 바로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탐색기의 특징을 보시면은 조건에 만족하는 파일이나 폴더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 그림이 이제 탐색기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파일을 이제 선택을 하고 폴더를 또 찾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윈도우즈 탐색기의 세부 정보창에는 세부 정보창은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만일 요 파일을 선택을 했다. 그럼 이 파일에 대한 수정한 날짜라든지 크기라든지 뭐 그런 내용들, 세부적인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네트워크에 공유된 다른 컴퓨터 자원을 액세스할 수도 있다. 이제 C 드라이브라든지 D 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로컬 디스크, 여러분들 컴퓨터에 이제 디스크를 보실 수도 있고, 그 다음 네트워크를 선택을 하면은 여러분들 컴퓨터와 이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다른 컴퓨터들의 이제 자원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컴퓨터에 연결된 자원들을 보시려면은 당연히 공유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된 다른 컴퓨터의 자원을 액세스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탐색기 창을 닫는 방법. 물론 X자 되어 있는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버튼을 클릭을 해도 닫을 수가 있고요. Alt F4번 눌러서 닫을 수도 있고요. Alt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보십시오. 눌러보시면은 창 제어 메뉴가 나오고요. 거기서 닫기 버튼 누르면 됩니다. 그 닫기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뉴에서 여기 구성 있죠. 구성에 보시면은 또 닫기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탐색기 창을 닫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에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상단에 이 부분이 이제 주소 표시줄이 되고요. 요 오른쪽 부분이 검색 상자. 이 구분선을 기준해서 왼쪽이 폴더 영역, 오른쪽이 파일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탐색기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탐색기 실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시작 버튼이 있죠. 여기서 바로가기 메뉴,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탐색기를 바로 열 수도 있습니다. 자, 열어보시면은, 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그 버튼을 이제 요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화살표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하위에 폴더들을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또 클릭을 하면은 또 하위, 또 하위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열었다가 닫았다가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를 이용을 해서도 가능합니다. 자, 키보드를 이용을 해서
자, 키보드에 백스페이스 키 있죠. 백스페이스. 자, 백스페이스 키를 한번 눌러 보십시오.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 보시면은 상위의 폴더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동이 되고요. 자, 그 다음 키보드에서 방향키 있죠.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방향키가 있을 겁니다. 방향키를 왼쪽을 한번 눌러 보십시오. 자, 왼쪽을 눌러 보시면은 조금 다르죠. 백스페이스 키하고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지금 오른쪽 방향키를 한번 눌러 볼게요. 자, 눌러 보시면은 폴더가 열리면서 아래쪽으로 이동이 되고요. 자, 왼쪽을 한번 눌러 볼게요. 지금 잘 보십시오. 왼쪽 방향키를 제가 한번 눌렀습니다. 누르면 상위로 올려지게 되죠. 근데 이 상위에 폴더가 현재 열려져 있는 상태죠. 자, 이 열려진 상태에서 왼쪽 방향키를 다시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누르면은 닫히게 되는 거예요. 자, 오른쪽 방향키 열리게 되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왼쪽 방향키를 눌러주시면 닫히게 됩니다. 현재 닫혔죠. 닫힌 상태에서 다시 한번 왼쪽 방향키를 눌러주시면 상위로 이동이 돼요. 또 그리고 이 상위에 이 폴더가 열려져 있는 상태죠. 한 번 더 왼쪽 방향키를 눌러주시면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방향키를 눌러주시면 현재 위치가 열려져 있으면 닫히게 되고 닫혀 있는 상태라면 상위로 이렇게 이동이 돼요. 또 한 번 누르면 닫히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 키보드에서 별표 있죠. 별표 한번 눌러 보십시오. 현재 이 위치에서 별표 한번 눌러 볼게요. 자, 눌러 보시면은 현재 이 해당 현재 위치에서 모든 폴더들이 다 열리게 됩니다. 한 번에. 자,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자, 1번 탐색창의 폴더 영역과 파일 영역의 크기를 조절을 하려면 양쪽 영역을 구분하는 경계선을 좌우로 드래그한다. 자, 이거 뭐 여러분들 늘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잘 하실 건데, 자, 이 부분을 얘기는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죠. 2번 탐색창의 폴더 영역에서, 자, 이 경계선에서 왼쪽 부분이 폴더 영역이고 오른쪽 파일 영역입니다. 자, 이 폴더 영역에서 폴더를 선택한 후에 숫자 키패드에 슬래시 키를 누르면은 선택된 폴더의 모든 하위 폴더를 표시해준다. 자, 모든 하위 폴더를 표시해주는 키는요, 버튼은 별표가 되는 거예요. 슬래시 아닙니다. 자, 3번 탐색창의 폴더 영역에서 폴더를 선택한 후에 왼쪽 방향키를 누르면, 자,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이 있잖아요. 그죠? 왼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왼쪽 방향키를 누르면 선택된 폴더가 열려 있을 때는 닫고 닫혀 있으면은 상위 폴더가 선택이 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여기 있으면은, 자, 왼쪽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은 열려 있다라면 이게 닫히게 된다는 얘기예요. 닫혀 있으면은 상위로 이동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 맞는 설명이죠. 탐색창의 폴더 영역에서 폴더를 선택한 후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상위 폴더로 이동이 된다. 자, 백스페이스는 상위 폴더로 이동하는 키가 되겠습니다.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무선 근거리 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용어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려운 용어는 아닙니다. 무선 랜 잘 아시죠? 무선 랜. 여기서 이제 근거리 통신 네트워크, 근거리 통신망이라는 것은 랜을 뜻하는 거고요. 여기서 W가 와이어리스, 그러니까 무선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선 랜을 뜻하는 겁니다. 보통 과거에는 이제 무선 랜이 아니고 선을 직접 연결해서 인터넷을 많이 이용을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뭐 와이파이라고 해서, 와이파이가 뭐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선으로 다 접속을 하죠. 무선으로 노트북도 그렇고 뭐 스마트폰도 그렇고요, PDA도 그렇고요. 보통 이제 무선으로 많이 인터넷 연결을 합니다. 자, 그것을 이제 무선 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자, 1번 현재 개발 및 상용 중인 고속 무선 랜은 2.4GHz 대에 운용된다. 뭐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겠죠. 자, 2.4GHz 하고요, 5GHz 주파수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IEEE 802.11. 자, 이게 프로토콜이에요. 프로토콜. 약속. 자, 무선으로 서로 통신하려면은 프로토콜이 필요하겠죠. 그 프로토콜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무선 액세스 프로토콜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무선 랜을 하려면은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일단 여러분들 컴퓨터로 접속을 한다라면은 무선 랜이 있어야 되죠. 무선 랜 카드. 무선 랜 카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보통 우리는 이제 06이라고 하는데 AP 써야 되겠죠. 무선 접속 장치. 자, 이렇게 이제 장치가 있으면은 무선으로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고속 무선 랜에서 사용되는 무선 전송 방식에는 CDMA, TDMA 적외선 방식이 있다. 자, 맞는 설명인데 추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CDMA는요. 여기서 C가 이제 코드를 뜻하는 거고요. D는 이제 디비전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를 분할하는 겁니다. 코드를 분할하는 다중 접속 방식이에요. 코드를 분할하는 다중 접속 방식. 그러니까 무선으로 전송을 하기 위한 방식이 CDMA라는 방식이 있고 TDMA라는 방식이 있고 적외선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조금 뭐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CDMA 같은 경우에는 대역을 확산해요. 대역. 주파수 대역. 자, 주파수를 가지고 서로 통신을 하잖아요. 그죠? 주파수가 같아야만 통신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파수를 이제 맞춰줘야 되는데 주파수라는 것은 한정적입니다. 무한대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대역을 확산하는 거예요. 확산. 그래서 그 신호의 주파수 대역보다 아주 넓은 주파수 대역을 확산시켜서 전송하는 방식이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코드 분할 다중 접속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TDMA는 여기서 T가 타임이에요. 타임. 시분할. 시간을 분할하는 겁니다. 자, 동일한 주파수를 작은 시간들로 나눠서 사용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에 주파수를 독점하게 된다. 시간을 나누어서 하는 방식이다. 뭐 그 정도 아시면 되고. 자, 적외선은 리모컨. 자, 리모컨을 이용하는 리모컨 이용할 때 적외선 이용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신 거리가 짧고 이제 범위가 좁은 그런 장소에서 주로 사용하는 전송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에요. 자, 3번. ISP에 직접 연결하는 기술이다. 자, ISP는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약자입니다. 말 그대로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업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KT라든지 이런 이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것은 무선 방식이기 때문에 직접 연결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3번에 대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 4번. 무선 랜은 인위적으로 전자기 신호를 유도하는 케이블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설치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맞는 얘기죠. 케이블 필요 없고 무선으로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장소에 대해서 제한이 없죠. 자, 이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통신 장비 관련해서 먼저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OSI 7계층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OSI 7계층은요, 다른 시스템 간의 원활한 통신을 위해 ISO 국제표준화 기구죠. ISO에서 제안한 7단계의 표준화 프로토콜이다. 자, 프로토콜은 규약, 약속,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7단계로 나누어서 어떤 규약, 약속을 만들었다, 표준화를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왜 이렇게 7단계로 해서 나누었는지 한번 개념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사용자가 있고 컴퓨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용자하고 컴퓨터 시스템 사이에도 단계가 있어요. 계층이 있습니다. 먼저 컴퓨터 시스템 입장에서는 물리 계층이 있죠. 하드웨어,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이런 하드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물리 계층이 있을 거고요. 자, 그다음 이 물리 계층을 사용자가 바로 이용을 못 하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OS, 오퍼레이팅 시스템. 자, 운영 체제가 있는 인터페이스 계층이 있습니다. 네, 인터페이스 연결해 준다는 뜻이죠. 자, 그다음 소프트웨어 아리아 한글이라든지 오피스라든지 각종 소프트웨어를 또 사용할 수 있는 계층, 그것을 우리는 응용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응용 계층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용자하고요 컴퓨터 사이에도 이렇게 계층이 있듯이 통신을 하기 위한 또 계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메신저를 이용을 한다. 메신저를 이용해서 서로 대화를 하잖아요. 그죠? 대화를 할 때 어떻게 대화가 이제 메시지가 전달이 되냐면은 이런 7계층을 통해서 변환이 되면서 전송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컴퓨터 입장에서도 7단계가 있고요. B라는 컴퓨터 입장에서도 7단계가 있는 겁니다.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 물리 계층은요. 자, 통신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컴퓨터에서는 물리계층 필요하잖아요. 하드웨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만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서로 단말기, 컴퓨터끼리 연결할 수 있는 이 연결선, 케이블, 뭐 모뎀, 코덱, 뭐 통신 장비, 이런 물리적인 연결이 우선시 돼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물리계층이 제일 하단에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데이터 링크 계층이 있는데요. 데이터 링크 계층은 두 컴퓨터 간의 데이터 통신에 대한 규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통신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두 대의 컴퓨터가 일단 연결이 돼야겠죠. 이게 확장이 되면 인터넷이 되는 것이고, 일단은 이제 두 대의 컴퓨터로 연결하는 것을 최초에 먼저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대의 컴퓨터 간에 데이터를 제대로 전송하기 위한 어떤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생각을 하면요, 에러를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에러를 검출하고, 그리고 흐름, 데이터의 흐름을 제어하는 이런 어떤 그 약속이 또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데이터 링크 계층이 되고요. 자, 세 번째는 네트워크. 자,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쉽게 인터넷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대의 컴퓨터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죠. 이것을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 대의 컴퓨터가 연결이 되면요, 이제 경로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경로 설정. 그러니까 이 컴퓨터에서 이 컴퓨터 이렇게 두 대만 있으면은 송신과 수신은요, 다른 방법으로 이제 연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두 컴퓨터 간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수신한다라면 이 컴퓨터에서 받을 거고요, 송신한다라면 이 컴퓨터로 보내지게 될 겁니다. 자, 이처럼 두 대가 있을 때, 그러니까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에러 검출하고 흐름 제어 정도만 그 어떤 규정을 만들어 두면 되지만은,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경로라는 개념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 컴퓨터에서 이 컴퓨터를 전송을 하는데 이렇게 전송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둘러서 전송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경로라는 개념이 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하위 계층, 이게 상위 계층이다, 그렇게 일단 구분할 수도 있고요. 자, 그다음 전송 계층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전송 계층 말 그대로 전송하기 위한, 실제 전송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정을 정의를 했고요. 세션 계층은요, 데이터 교환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 되는 겁니다. 자, 표현 계층. 자, 데이터가 이제 전송이 되는데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암호화를 할 수도 있고, 코드화를 할 수도 있고, 압축을 해서 또 전송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표현 규정에 대해서 표현 계층에서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계층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요. 자, 응용 계층은 제일 상단입니다. 7번째 계층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신저 프로그램 응용 계층이 되는 거예요. 사용자가 통신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 뭐 텔넷이라든지 FTP, 이메일,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응용 계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 가끔 출제되는 그 유형이 이 계층의 순서를 또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전송, 세션, 표현, 응용, 이렇게 다 암기를 하면 좋겠지만은 앞 글자라도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물대내 전세, 표, 응, 이렇게 해서 앞 글자라도 기억을 하시면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통신 장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를 상호 연결하는 장비를 이제 통신 장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림이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개념을 제가 설명드리면은 장비들을 이름이라든지 그 각각의 이제 특징들을 오래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A라는 회사에 직원들이 있고요. 여러 직원들이 각각의 이제 컴퓨터를 이용을 하겠죠. 그러면 컴퓨터들을 서로 이제 인터넷을 쓸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허브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06이라고 보통 부르죠. 06이하고 허브하고 비슷하다라고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 내에 06이 허브를 통해서 서로 네트워크를 묶어주죠. 자, 그래서 그렇게 묶여진 이제 네트워크를 랜이라고 얘기합니다. 랜, 근거리 통신망,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 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랜이 있고요. 이 랜이 또 다른 회사에도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도 허브를 통해서, 06을 통해서 랜이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랜과 랜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장비가 또 있어요. 랜하고 랜을 연결해주는 장비. 그것을 브릿지라고 합니다. 브릿지. 연결해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랜에서, 허브에서, 이제 가까이 있는 컴퓨터들은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데, 자, 멀리, 옥상에 컴퓨터가 한 대 있습니다. 자, 이거하고 연결하고 싶은데 상당히 멀어요. 멀어서 신호가
전달이 되다가 감쇄 현상이 발생을 해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때 연결해주는 장비가 리피터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리피터는 신호를 이제 그 신호 그대로 해서 감쇄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좀 더 이제 보완을 해서 신호를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리피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회사에서 외부 네트워크,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큰 네트워크망에 연결이 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럴 경우에는 라우터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우터가 뭐냐면은 길을 찾는 거예요. 길을 찾는 거. 그러니까 A라는 회사에서 인터넷망에서 기사퍼스트라는 사이트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 기사퍼스트를 찾는 가장 이제 그 빠른 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찾아주는 것이 라우터가 하는 역할이 되는 겁니다. 최단 경로를 찾아주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자, 이 라우터는 보통 여러분들 회사에 보면은 라우터가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게이트웨이, 말 그대로 이제 어떤 대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연결하는 그 관문을 게이트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은 라우터라든지 게이트웨이는 같은 의미로 보통 사용을 합니다. 보통 한 개의 장치로 해서 그렇게 이용을 합니다. 자, 그럼 각각의 이제 특징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개념은 아시겠죠? 그림이 이제 머리에서 그려지는데, 특징은 이제 시험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허브는 컴퓨터 연결 장치가 되는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허브라는 것이 바퀴의 중심을 뜻하는 겁니다. 이게 허브예요. 중심. 각 컴퓨터들을 이렇게 연결해 준 겁니다. 자, 이런 구조를 우리는 성형 구조라고 얘기를 하죠. 랜에 있어서 통합 회선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회선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요. 허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더미 허브가 있고요. 똑똑하지가 않죠. 그 다음 스위칭 허브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랜이 보유한 대역폭을 컴퓨터 수만큼 나누어서 제공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허브가 있잖아요. 그죠? 허브의 외부 네트워크 선이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이게 100메가예요. 자, 100메가면은 10대의 컴퓨터가 허브에 물려져 있다. 그러면 10분의 1 해서 10메가, 10메가, 10메가 이런 식으로 컴퓨터 수만큼 대역폭, 속도가 나뉘는 그런 허브를 더미 허브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죠. 이런 허브 방식은. 그래서 스위칭 허브는요. 보통 여러분들 쓰시는 이제 허브가 다 스위칭 허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노드가 최대 대역폭을 사용한다. 여기서 100메가라면은 100메가를 각 컴퓨터에서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브는요. OSI 1계층인 물리계층의 장비가 되겠습니다. 자, 물리적으로 연결해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리피터는 옥상에 있는 컴퓨터 장거리 전송을 하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신호 증폭의 그런 특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멀리 있는 컴퓨터를 연결하기 때문에 물리 계층이 되는 겁니다. 자, 브릿지는요. 같은 랜과 랜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물리 계층이 아니고요. 데이터 링크 계층의 장비가 되겠습니다. 자, 라우터는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쪽 네트워크하고 이쪽 네트워크하고 연결을 해주는데 최적의 경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가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OSI 세 번째 계층인 네트워크 계층의 장비가 되겠습니다. 자, 게이트웨이는 라우터하고 비슷해요. 다른 네트워크 사이를 결합한다. 그러니까 네트워크하고 네트워크를 연결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주로 랜에서 다른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보내거나 다른 네트워크로부터 데이터를 받아들이는데 사용되는 통신 장비를 게이트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우터하고 게이트웨이하고 거의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최적의 경로를 설정을 한다라고 설명이 나오면 라우터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통신 관련 장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맞는 것을 찾는 건데요. 좀 어렵습니다. 자, 일단 4번이 정답입니다.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이 전혀 다른 네트워크 사이를 결합하는 장비다. 자, 이게 게이트웨이가 맞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게이트웨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면은 나머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나머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렵지만은 한번 정리를 해 두십시오. 1번에 리피터에 대한 설명이 되게 잘못되었습니다. 동일한 전송 계층 이상의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분리된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것으로 네트워크 층간을 연결하는 장비다. 여기서 키가 되는 것은 네트워크 층간을 연결한다. 자, 네트워크 계층을 연결하는 장비 어떤 거죠? 라우터죠. 자, 2번 두 개 이상의 동일한 랜 사이를 연결하여 네트워크의 범위를 확장할 때 사용하는 장비다. 자, 이거 브릿지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요. 리피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리피터를 설명을 할 때는 뭐 재생한다, 뭐 증폭한다, 뭐 높여준다, 전압을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맞는데 조금 다르게 접근을 했죠. 자, 리피터가 정답이 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리피터가 뭐 이런 경우도 사용을 하지만은 네트워크의 범위를 확장할 때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보통 네트워크를 이렇게 구성을 했던 이 모양이 사실은 이게 계속 유지가 안 되죠. 5대로 연결한 네트워크를 초기에 만들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 또 추가되고 또 추가되고 그렇게 네트워크의 범위가 더 이제 확장이 될 겁니다. 자, 그때 확장이 될 때 이때 사용하는 장치가 리피터란 얘기예요. 3번 동일한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네트워크에서 물리 계층이 서로 다른 랜 간에 연결되는 장비다. 자, 이것은 브릿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브릿지는 물리 계층이 서로 다른 랜 간에 연결해 줄 때 요거 추가로 하나 기억을 하시고, 결과적으로 물리 계층 다음에는 데이터 링크 계층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동작이 되는 그런 장비가 브릿지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음성 관련된 이제 어떤 그 인터페이스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음성, 오디오와 관련된 형식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디, 웨이브, MP3. MP3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음악 파일 들을 때 주로 이제 사용이 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각각의 특징을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자, 미디. 자, 미디라는 것은요, 전자악기 간의 데이터 교류를 위한 음악의 연주 정보와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연주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연주. 그러니까 단순히 음악을 재생해서 듣는 그런 형식이 아니고요. 연주 관련된 그런 이제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음의 높이라든지 길이, 강약 등과 같은 연주 방법에 대한 명령어가 저장이 되어 있고요. 효과음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주 정보만 저장이 되기 때문에 용량이 적어요. 자, 악기 소리는 최대 16가지의 이제 악기 소리가 이제 표시가 됩니다.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웨이브 파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IBM 오디오 파일 포맷 표준입니다. 오디오 파일 포맷의 표준이고요. 아날로그를 디지털 형식으로 컴퓨터에 저장하기 위한 형식이 되고요. 실제 소리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용량은 좀 커요. 아날로그 소리가 그대로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량이 크다. 자, 그 다음 MP3. MP3는 이제 고음질의 오디오 압축 기술이죠. 음반 CD에 가까운 음질을 유지를 하면서 CD의 50배로 압축이 가능합니다. 그냥 용량이 줄어드는 것이죠. 자, 예전에 P2P 통신을 이용을 해서 MP3를 많이 공유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많이 사용을 했었죠. 다음 중 전자음향 장치나 디지털 악기들을 연결하여 음악의 연주 정보 및 여러가지 기능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자, 연주 정보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미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여기 RA하고 RM, 자, 이 확장자를 가지는 이런 형식이 있습니다. 이거 참고 삼아 그냥 알고 계시면 되는데, 리얼 네트워크사라고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개발한 비디오, 오디오 포맷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클럭 주파수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론적인 말씀 드릴게요. 클럭 주파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클럭 주파수는요, CPU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간격으로 전기적 진동을 공급받아야 되는데요. 이때 전기적 진동을 클럭 주파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람 심장의 박동 원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심장이 한번 펌프질을 할 때 피가 온몸으로 흐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심장이 계속 펌프질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살아서 어떤 작업,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CPU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적인 진동을 계속 공급을 받아야만 CPU가 작동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때 우리는 클럭 주파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은 프로세서의 속도, CPU의 속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위를 헤르츠라는 단위를 또 이용을 합니다. 자, 1초에 한 번 작동하는 것을 1헤르츠라고 합니다. 1초에 한 번 클럭 펄스. 자, 클럭 주파수를 다른 말로 클럭 펄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어떤 주파수가 발생을 하면은 1초에 한 번 발생하면 1헤르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MHz면 어떻게 될까요? 200MHz. 자, 200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이겠네요. 왜냐하면은 자, 1헤르츠. 자, 헤르츠를 단위를 킬로헤르츠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00이죠. 1000. 1kHz는 1000Hz입니다. 자, 그 다음 메가헤르츠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또 곱하기 1000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메가헤르츠, 200MHz라는 얘기는 200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2억 번이 되겠네요. 2억 번. 1초 동안에 클럭이, 진동이 2억 번이 발생을 하는 사이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빠르겠죠. 자, 1과 0의 디지털 신호를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2억 번이 1과 0으로 해서 디지털 신호가 계속 발생을 하는 겁니다. 발생을 하면서 CPU가 연산하고 처리하고 어떤 작업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자, 전류가 ON, OFF라고 또 비교해서 설명할 수가 있겠죠. 전류가 들어온다 그러면 1이 되고 전류가 들어오지 않는다 0이 되는 겁니다. 자, 어차피 컴퓨터 내에 그 전압이 전류가 이제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급이 될 때 그때 on, off가 이제 표현이 될 거고 그때 내부적으로는 숫자 1과 0 형태로 해서 디지털 신호로 해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클럭 수가 높으면은 컴퓨터의 처리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빨라지겠죠. 2억 번보다 20억 번이 더 빠르겠죠.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중 클럭 주파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류가 흐르는 상태 ON, 흐르지 않는 상태 OFF가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작동하는데 이 전류의 흐름을 클럭 주파수로 한다. 맞는 설명이죠. 1MHz는 그 100만 헤르츠를 의미하고 이거 맞죠. 1kHz는 1000이죠. 1000Hz입니다.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0을 하게 되면은 1MHz가 됩니다. 자, 1Hz는 1초 동안 1000번의 주기가 반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 1000번 틀렸네요. 한 번이죠. 1Hz는 1초에 한 번.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CPU가 기본적으로 클럭 주기에 따라 명령을 수행한다고 할 때, 자, 이 클럭 값이 높을수록 CPU는 빠르게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클럭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CPU는 성능이 더 좋은 겁니다. 클럭 주파수를 높이기 위해 메인보드로 공급되는 클럭을 CPU 내부에서 2배로 증가시켜 사용하는 클럭 더블링이라는 기술이 486 이후부터 사용되었다. 자, 486이라는 것은 그 CPU의 성능에 따라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거 예전에 썼던 그런 방식인데 일단 모르셔도 되고요. 여기서 이제 뭐 용어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클럭 더블링이 CPU를 2배로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클럭 주파수를 2배로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라는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를 관리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상식적으로 쉽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1번, 컴퓨터를 이동하거나 부품을 교체할 경우에는 전원을 끄고 작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뭐 전자제품은 다 그렇죠. 2번,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면 시스템을 재부팅하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면은 재부팅을 하면은 또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드디스크의 모든 파티션을 제거한다. 이건 틀렸죠. 여러분들 컴퓨터에 하드디스크가 C 드라이브도 있고 뭐 D 드라이브도 있고 이렇게 쭉 있을 겁니다. 자, 파티션을 제거한다는 얘기는 이 파티션을 제거를 한다는 얘기인데 D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들도 같이 지워지는 겁니다. 삭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근본적인 조치, 해결 방법이 아니죠. 파일 자체를 다 지워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설명이 틀렸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시스템 복원을 이용하면은 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던 이전 시점원에서 되돌리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 복원이 되는 겁니다. 3번, 정기적으로 최신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며 중요한 데이터는 백업해둔다. 이거 맞는 설명이죠. 4번, 가급적 불필요한 프로그램은 설치하지 않도록 하며 정기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한다. 다 맞는 설명입니다. 자, 휴지통에 대한 문제인데요.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휴지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휴지통 다들 잘 아시죠? 자, 파일이 있으면요. 이 파일을 가지고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버리면은 그 파일은 휴지통으로 이동이 됩니다. 이 휴지통에 있는 그 파일을 다시 복원을 할 수가 또 있죠. 자, 그래서 휴지통 같은 경우에는 파일을 실수로 이제 삭제를 했을 때 복원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이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제한 파일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장소를 휴지통이라 얘기를 하고요. 필요시에 복원이 가능하죠. 그래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삭제를 했을 때는 휴지통으로 이동이 되지만 Shift 키를 누르고요. 딜리트 키를 같이 눌러버리면 이것은 완전 삭제가 됩니다. 완전 삭제. 휴지통으로 이동이 안 돼요. 복원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휴지통에 있는 파일이 있죠. 휴지통에 있는 파일을 다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버리면 그때는 또 완전 삭제가 됩니다. 복원이 안 돼요. 자, Shift 키를 같이 누를 경우에는 완전 삭제가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폴더하고 파일, 폴더나 파일을 삭제하는 방법이 키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키보드에 있는 키를 이용을 해서, 바로와 키를 이용해서 딜리트 키를 누르거나 Shift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할 수가 있고요. 특히 Shift 딜리트 키는 완전 삭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요. 나타나는 바로가기 메뉴에서 삭제 있죠. 삭제. 삭제 선택을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휴지통으로 드래그를 해도 됩니다. 자, 이거 꾹 눌러서 쭉 드래그해서 휴지통으로 옮기게 되면은 또 삭제가 되죠. 자, 복원하는 방법은요. 휴지통에서 되살리려는 파일을 선택을 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후 복원 있죠. 복원을 실행하면은 원래의 위치에 복원이 됩니다. 휴지통에 있는 파일을 복원하기 전에는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주의를 하십시오. 여러분들 실수로 휴지통에 있는 파일을 열어서 마치 탐색기에 있는 파일을 열듯이 더블 클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안 됩니다. 일단 삭제된 파일은요. 복원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실행을 해야 됩니다. 파일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 말씀을 드릴게요. 플로피 디스크. 자, 플로피 디스크는 지금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사용을 했던 저장 방식인데요. 이런 모양의 디스크를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플로피 디스크, A 드라이브라는 플로피 디스크가 있었고요. 그리고 USB 메모리, 네트워크 드라이브, 여기서 삭제한 파일들은 복원이 안 됩니다. USB 파일 있죠. USB 메모리를 열어서 파일을 삭제해버리면 그것은 휴지통으로 이동이 안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드라이브라는 것은 여러분들 컴퓨터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컴퓨터 있죠. 그 컴퓨터에 있는 C 드라이브를 네트워크 드라이브로 지정을 하고요. 삭제를 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파일이 아니잖아요. 자, 파일이나 폴더를 지울 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눌렀을 때, 자, 그리고 명령 프롬프트에서 이제 파일을 삭제하는 경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시작 검색 상자에서 cmd라고 이제 엔터를 치면요. 이게 명령 프롬프트 창이 됩니다. 예전에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가 나오기 전에 도스 모드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서 예전에는 마우스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키보드만 가지고 파일을 삭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딜리트해서 A, B, C 이런 파일 이름 주시고 뒤에 확정자 주시고 엔터 치면은 파일을 삭제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삭제를 하게 되면은 복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삭제할 파일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바탕화면의 휴지통 아이콘으로 올려놓는 경우, 그러니까 Shift 키를 누르지 않고 마우스 클릭해서 쭉 드래그해서 휴지통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그냥 삭제가 되는데 Shift 키를 누르고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쭉 드래그를 하잖아요. 완전 삭제됩니다. 자, 5번 하드디스크의 파일이나 폴더를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하면
휴유통에 넣어지며 휴유통 아이콘은 빈 휴유통에서 가득 찬 휴유통 아이콘으로 바뀐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차여 있죠. 휴유통이 만일 비워져 있다. 비워져 있는 상태에서 파일을 삭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아이콘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휴유통에 있는 항목은 사용자가 컴퓨터에서 영구적으로 삭제하기 전에는 휴유통에 그대로 있으며 사용자가 삭제를 취소하거나 원래 위치로 복원할 수 있다. 원래 위치로 복원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마다 휴유통의 크기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휴유통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속성 들어가시면요. 휴유통 속성 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렇게 나오죠. 사용 가능한 공간이 표시가 되고요. 각각의 드라이브마다 이제 크기를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크기를 지정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자동으로 이제 설정이 됩니다. 자동으로 설정이 되고 사용자가 직접 또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일을 휴유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할 때 바로 제거. 이것도 선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휴유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다음 중 휴유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플로피 디스크 USB 메모리에 네트워크상에서 삭제된 경우 휴유통에 보관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삭제된다. 맞습니다. 하드디스크가 분할되어 있거나 컴퓨터에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각 휴유통의 크기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휴유통 내에 보관된 파일은 바로 사용할 수 없다. 복원하고 난 뒤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4번 Shift Delete 키로 파일을 삭제하면 해당하는 파일이 휴유통에 일시적으로 저장되어 복원시킬 수 있다. 안 되죠. 완전 삭제, 영구적으로 삭제가 됩니다. 자, 다음 중 네트워크의 구성에서 성형, 스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스타형은 아래쪽 그림과 같은 그런 모양으로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을 때 말하는 겁니다. 가운데에 이제 주황 컴퓨터가 있고요. 다른 컴퓨터들이 이렇게 1대1로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1번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으로 회선을 연결한다. 포인트 투 포인트 1대1 자, 맞는 설명이고요. 각 단말 장치는 주황 컴퓨터를 통하여 데이터를 교환한다. 맞는 설명이죠. 주황 컴퓨터가 여기 있습니다. 3번 하나의 단말 장치가 고장나면 전체 통신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거 틀렸습니다. 보세요. 만일 이 단말기가 고장이 났어요. 자, 고장이 나면은 이 단말기하고 이 이제 주황 컴퓨터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다른 그 단말기와의 통신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단말 장치의 추가와 제거가 쉽다. 추가할 때 이렇게 하나 더 추가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제거할 때도 이거 그냥 제거하면 되잖아요. 다음 중 운영체제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윈도우즈 7. 자, 윈도우즈 7이 하는 기능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1번 사용자와 컴퓨터 하드웨어 사이에 인터페이스 기능을 제공한다. 자,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연결해 준다. 그런 뜻이 되는 거고요. 사용자하고요. 컴퓨터 하드웨어. 그냥 컴퓨터 하드웨어를 여러분들이 직접 조작할 수는 없습니다. 윈도우즈 7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 하드웨어를 여러분들이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일 윈도우즈 7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맞는 설명이고요. 2번 프로세서, 저장장치, 입출력 장치, 통신 장치와 같은 컴퓨터 하드웨어와 데이터 등을 관리한다. 이거 뭐 거의 같은 뜻이죠. 컴퓨터 하드웨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운영체제가 하는 역할이고요. 그리고 각종 데이터들도 운영체제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이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3번 사용자들 간의 하드웨어 공동 사용 및 자원의 스케줄링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런 각종 하드웨어를 여러 사람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윈도우즈 7에서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자, 각종 이런 자원들을 스케줄링, 자, 순서들, 그죠? 작업하는 순서들, 처리하는 순서들을 또 관리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4번은요, 설명이 틀렸습니다. DBMS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DBMS가 뭐냐면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앞글자를 따서 DBMS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것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시스템이에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컴퓨터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은 보통은 데이터베이스가 없습니다. 저희 같은 사이트, 네이버 같은 사이트에서는 데이터베이스가 따로 있죠.
데이터를 따로 모아둔 그 저장 장치가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여러분들은 PC에서는 그런 게 없죠. PC에서는 DBMS를 사용할 일이 잘 없습니다. 잘 없고요. 기업에서 주로 사용을 하는데, 자, DBMS가 하는 역할이 이제 DBA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를 DBA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사용자,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 자,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사용자라든지 관리자, 응용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중간에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주는 것이 DBMS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사용자 또는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사이에서 원활한 데이터의 공유 및 입출력을 하도록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이게 DBMS에 대한 설명입니다. 운영체제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데이터베이스라는 이런 설명이 나오면 안 돼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운영체제의 용어로 옳은 것은 둘 이상의 프로세서들이 다른 프로세서가 차지하고 있는 자원을 서로 무한정 기다리고 있어서 결국 프로세서의 진행이 중단되는 상태다. 자, 이것은 용어를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교착 상태, 데드락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개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드락은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런 일이 잘 없지만은 예전에 운영체제 중에서 윈도우즈 XP라든지 윈도우즈 98이라든지 예전 운영체제에서는 데드락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면 자체가 이제 그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다운되는 현상, 한번 다들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은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계산기라는 프로그램 있죠. 계산기. 자, 계산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요. 자, 계산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는데 1 더하기 2라는 연산을 합니다. 1 더하기 2. 자, 그러면 1이라는 자원이 필요할 거고요. 또 2라는 자원이 필요하죠. 이 두 개의 자원이 동시에 있어야만 1 더하기 2라는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계산기라는 프로그램 하나만 실행이 된다라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은 또 다른 계산기가 또 실행이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계산기에서도 1 더하기 2의 연산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자원 또 필요하겠죠. 자, 이처럼 여러 프로세스가 자원을 서로 이제 차지하려고 하는 이 상태, 자, 이 상태를 교착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때 프로세스라는 것은 주기억장치의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계산기라는 프로그램을 일단 우리가 설치를 하겠죠. 자, 설치를 하게 되면 이것은 보조기억장치,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계산기를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하죠. 자, 실행을 한다는 얘기는 이것은 그 주기억장치에다가 상주를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기억장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기억장치에다가 상주를 시킨다는 뜻이에요. 자, 주기억장치에 있어야만 CPU가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기억장치에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하고 프로세스하고 조금 다르죠. 그냥 단순히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면은 보조기억장치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세스는 주기억장치에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 자, 그것을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지만은 간단하게 프로그램이나 프로세스나 이 문제에서는 비슷하다라고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는데 1이라는 자원, 2라는 자원이 필요하고 프로세스 1에서 자, 그런데 2라는 자원은 홀드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이라는 자원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1 더하기 2를 하려면은 1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1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프로세스 2가 홀드, 점유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프로세스 2는요, 1은 가지고 있는데 2는 또 기다리고 있어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 1 입장에서는 2를 가지고 있고 1을 기다리고, 프로세스 2 입장에서는 1을 가지고 있고 2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작업 자체가 서로 멈춰져 있는 상태죠. 서로 무한정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한정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서로 기다리다가 결국은 프로세스의 진행이 중단됩니다. 다운돼요. 그것을 교착 상태, 데드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림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애들이 장난감을 두고 싸우는 모습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주기 싫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또 가지려고 하는 서로 이렇게 이제 무한정 기다리게 되겠죠. 자, 이런 상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중 MPEG 규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MPEG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동영상 표준, 국제 표준 규격인 MPEG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PEG 많이 들어보셨죠? MPEG. 자, JPEG은 그 사진이죠. 사진, 정지 영상이 사진이 되는 겁니다. 이미지 압축 기술이 이제 JPEG이란 기술이 있죠. JPEG. 그리고 JPG. 자, JPEG나 JPEG나 뭐 같은 겁니다. 그런데 MPEG은 이제 동영상을 뜻하는 거고요. 자, 동영상 전문가 그룹에서 제정한 동영상 압축 기술에 관한 국제 표준 규격으로 동영상뿐만 아니라 오디오 데이터도 압축할 수 있다. 오디오나 뭐 동영상이나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중복 데이터를 제거함으로써 압축률을 높이는 손실 압축 기법을 사용한다. 원본의 사이즈가 100이다. 자, 원본이 가지고 있는 그 용량이 100이다라고 봤을 때 이것을 압축을 해야만 효율적인 어떤 그 뭐 전송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뭐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뭐 원본 데이터가 100이라고 해서 이 100 그대로 유지해서 파일을 보는 경우는 잘 없을 겁니다. 이것을 압축을 하죠. 압축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소리들 있죠. 이런 것들은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100MB의 어떤 동영상이라고 봤을 때 이 100MB를 사람이 다 인식을 못해요. 사실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압축을 할 때는 많이 깎아버립니다. 깎아서 이제 뭐 한 40 뭐 이런 식으로 깎아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깎게 되면은 손실이 발생을 하겠죠. 손실. 근데 그 손실을 사람이 잘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MPEG이 사용하는 압축 기법이 손실 압축 기법이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양방향 멀티미디어를 구현을 통해 화상 통신이 가능하다. 자, 화상 통신을 하려면은 일단 통신한 개념이 나오면은 용량을 줄이면 줄일수록 좋겠죠. 좀 더 빨리 전송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정리를 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MPEG의 이런 그 종류들, 포맷의 종류들, 규격의 종류들 기억을 하시고 특징을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제 MPEG-1은요, 그 음향 수준 자체가, 그러니까 그 압축을 했을 때 그 수준 자체가 CD-ROM 정도의 수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CD-ROM, VHS 테이프, 이건 뭐 예전에 썼던 테이프인데 이 정도 수준의 동영상과 음향을 이제 말하는 거고요. MPEG-2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TV 정도. 그다음 MPEG-3 같은 경우에는 고화질 HD TV 정도. MPEG-4는 멀티미디어 통신을 전제로 만들어진 영상 압축 기술이다라는 설명 나오면 MPEG-4가 되는 거예요. 낮은 전송률로 동영상을 보내고자 개발된 데이터 압축과 복원 기술이다. 자, MPEG-7은 동영상 데이터 검색과 전자상거래 이런 얘기가 나오면 MPEG-7이 되는 거예요. 자, 등에 접합하도록 개발된 차세대 동영상 압축 재생 기술이다. 자, MPEG-21은 MPEG 기술을 통합해서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 유통, 보안 등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다. 자, 시험에 한 번씩 나옵니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1번 보시면은 MPEG-2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요. HD TV라든지 이런 설명이 나오네요. 자, HTV는 고화질 TV, 그러니까 MPEG-3죠. MPEG-3에 대한 설명인데 MPEG-2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맞는 설명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습니다. 이제 이게 MPEG-2에 이제 흡수 통합되었어요. 그러니까 MPEG-3라는 것이 이제 이론상으로는 존재를 하는데 실제는 없습니다.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MPEG-3가 MPEG-2에 흡수 통합되었기 때문에 MPEG-2에 대한 설명이 MPEG-3에 대한 내용도 포함을 하고 있어도 맞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번에 대한 설명은 맞습니다. 자, 그리고 뭐 2번도 맞고요. 3번 보시면은 MPEG-7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CD란 얘기가 나왔어요. CD는 뭡니까? MPEG-1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3번이 명확하게 틀렸습니다. 자, 이 문제는 통신의 회선 공유 기술, 그러니까 다중화기에 대한 설명인데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중화기 설명드리겠습니다. 멀티플렉서, 줄여서 MUX라고도 부릅니다. 자,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중화기라는 것은 인터넷 공유기하고 같은 성질을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속에 이제 통신 회선이 하나 있습니다. 단말 장치가 있고요. 컴퓨터가 있으면요. 다중화기를 이렇게 설치를 하나 해두는 겁니다. 다중화기라는 것은 하나의 회선을 가지고요. 여러 회선에서 공유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것을 회선 공유 기술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통신 회선을 여러 대의 단말기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자, 이것을 이제 장치라고 하게 되면 이제 다중화기라고 하고요. 그때의 기술을 회선 공유 기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회선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통신 회선 공유라는 것을 왜 하느냐 하면은 회선을 왜 공유하는 겁니까? 자, 그것은 전송 효율을 높이고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만일 단말기가 이렇게 세 대가 있다. 그럼 세 대를 다 이렇게 회선을 두게 되면은 좋겠지만은 사실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효율도 떨어질 겁니다. 만일 이 단말기가 통신을 하지 않는다라면은 이 회선 자체가 사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시스템의 입장에서는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회선을 공유하는 이유가 전송 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자, 이런 다중화기라는 이런 그 장치가 만들어진 겁니다. 다중화기는 주파수 분할 다중화기와 시분할 다중화기 이렇게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주파수 분할 다중화기 말씀을 드릴게요.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서, 그래서 앞 글자를 따서 FDM이라고 합니다. 자, 영문 약어도 기억을 하십시오. FDM. 자, F자를 보시면은 연상이 되시겠죠. 주파수. 자, 채널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이제 전송을 하는 겁니다. 채널. 라디오라든지 TV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라디오하고 TV. 자, 이것은 채널의 개념으로 해서 서로 통신하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죠? 자, 그 개념을 머리에 두시면은 이해가 쉬울 겁니다. 통신 회선의 주파수를 여러 개로 이제 분할합니다. 이 회선 자체를 채널이란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분할을 하고요. 주파수를 여러 개를 분할하고요. 각 채널들 간의 상호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가드밴드, 그러니까 보호 대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역폭에 이제 낭비가 발생을 한다 이런 설명이 나오는데, 자, 무슨 뜻이냐면은 1번 채널 하고요. 2번 채널, 3번 채널이 있어요. 그러면 1번 채널하고 2번 채널하고 서로 상호 간섭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호가 다르기 때문에, 채널이 다르기 때문에 이 채널과 이 채널이 서로 인접되어 있으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다가 가드밴드라는 보호 대역을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채널은 아니고 이제 통신에 이용되진 않지만은 공간을 띄워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보호대역 가드밴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용어 하나 또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래서 이런 가드밴드가 있으면 이제 대역폭의 낭비가 발생을 하겠죠. 실제 전송되는 영역은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다중화기에 비해 구조가 간단하고 가격이 저렴하다. 자, 라디오라든지 TV의 전송 방식은 저렴한, 가격이 저렴한 그런 방식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날로그 신호 전송에 적합하고요. 통신 채널의 낭비,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낭비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주파수 분할 다중화기라고 하게 되면은 라디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라디오에 전송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각 채널마다 전송이 다 이루어지고 있죠. 계속 이루어지면서 채널을 돌리게 되면은 실시간으로 바로 그 해당 채널에 대해서 통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분할 다중화기 말씀드릴게요. TDM, 타임입니다. 타임, 시간을 분할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공유기, 데이터 통신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됩니다. 시간 폭을 타임 슬라이스로 나누어서 여러 대의 단말 장치에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인터넷 방식이 시분할 다중화기 방식을 대부분 이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디지털 회선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주파수 분할 다중화기는 아날로그 신호 전송에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분할 다중화기는요, 디지털 회선에 주로 사용이 되고요. 고속 전송이 가능하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단말기에서 전송하려는 데이터들이 있죠. 이런 데이터들을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전송을 하는 겁니다.
다음 중 통신의 회선 공유 기술로 통신 회선의 대역폭을 일정한 시간폭 타임 슬라이스, 자, 일정한 시간폭으로 나누어 모든 단말기에 제공하여 여러 개의 단말기가 하나의 통신 회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옳은 것은, 자, 시간의 개념으로 이제 그 다중화기 기술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T분할 다중화기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DM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7에서 설치된 하드웨어를 확인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창으로 옳은 것은, 자, 뭐 간단하게 출제가 되었네요. 자, 이것은 장치 관리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죠. 자, 제어판에 가시면요, 장치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장치 관리자로 이동을 하시면은 창이 뜨죠. 장치 관리자 창이 뜹니다. 여기 보여지는 이런 목록들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는 하드웨어 장치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사운드 카드, 그 다음 마우스, 디스플레이 어댑터, 이것은 그래픽 카드고요. 그리고 디스크, 뭐 랜 카드, 뭐 이런 각종 장치들을 바로 여기서 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 상태가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느낌표로 표시된 거 있죠. 이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거를 할 수도 있고, 여기서 속성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 드라이버라든지 각종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드라이버를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드라이버라는 것은 이 장치에 대한 정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장치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정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윈도우즈 7에서 이 장치가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 이런 드라이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이버를 최신의 정보로 해서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장치 관리자는 하드웨어를 확인하고요. 각종 설정 상태를 확인하고요. 또 제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